지수는 이혼 판결문을 손에 든 채 전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야, 지수야. 이번 달 용돈 당장 이체해. 알았지? 나는 쓰디쓴 웃음을 터뜨리며 전화선 너머를 침묵시키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혼 결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시댁 식구 전체가 공포에 질렸다. 지수는 자신이 고급 가정부 역할을 벗어났다고 믿었지만 탐욕스러운 전 시누이의 700만 원짜리 협박 함정에 빠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다. 초기 임신 상태로 궁지에 몰렸을 때 지수는 전 남편의 아킬레스건을 손에 쥐고 있었다. 먹잇감에서 사냥꾼으로 변한 것이다. 그 배신자 가족의 진짜 얼굴을 대낮에 폭로할 긴급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당신은 여성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서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빛나는 대학 졸업장, 당신 이름으로 된 부동산 등기서, 아니면 기쁨의 결혼식 날짜가 적힌 혼인증명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서류는 손에 쥐고 있는 이 이혼 판결문이다. 이것은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청춘 5년과 저녁 식사에 섞인 수많은 밤의 눈물, 그리고 극도로 소진된 나의 자존심으로 얻어낸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짐에서 해방되는 순간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울 가정법원의 문은 육중한 금속 소리를 내며 내 뒤로 닫혔다. 정오의 서울 하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강렬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지수, 32세의 건축가, 공식적으로 이혼녀가 되었다. 손에 든 A사 용지를 바라보았다. 붉은 도장은 아직 잉크가 채 마르지 않았다.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이라는 문구는 간결하고 차가웠으며 도윤과 나의 혼인 관계를 끝냈다. 재산 분쟁도 공동자녀도 없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공허함을 느꼈다. 나는 시든 나무 그늘에 주차된 내 자주색 현대 아반떼로 향했다. 이것은 탐욕 때문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나의 발이 되어주고 일의 도구가 되어주었기에 내가 지키기 위해 쌓은 유일한 재산이었다. 구매 자금의 절반 이상이 밤샘 도면 작업으로 모은 내 저축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차량의 완전한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하는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차에 앉았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는 않았다. 익숙한 시트로넬라 아로마 오일 향이 나를 덮치며 가슴을 압박했다. 공허감이 나를 감쌌다. 나는 자유로워졌지만 상상했던 만큼 행복하지 않았다. 단지 가벼움, 불안정한 가벼움, 마치 벼랑 끝에 떨어졌다가 운 좋게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은 사람 같은 가벼움만을 느꼈다. 조수석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며 침묵을 깼다. 화면에는 지난 1년간 볼 때마다 내 심장이 공포로 덜컥거렸던 이름이 떴다. 은지.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했다. 내 존재에 새겨진 순종적인 며느리의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내 손은 전화를 받는 버튼으로 향하며 네 말씀하세요라고 말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때 시선이 기어 옆에 놓인 이혼 판결문에 닿았다. 나는 이미 이혼했다. 이 생각이 심장의 진정제처럼 작용했다. 나는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네, 말씀하세요.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고 순종은 빠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은지 씨. 별일 없으시죠? 전화 너머에서는 1초간의 멈춤이 있었다. 아마도 내 태도에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즉시 은지 특유의 찢어지는 듯한 시큼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내 고막을 찔렀다. 지수, 도대체 뭘 했길래 전화 받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나 지금 민우 영어학원이야. 내 계좌로 700만 원 이체해. 빨리. 오늘 영국 여름방학 캠프 등록 마감일이야. 서둘러. 원장님이 나 쳐다보잖아. 창피해 죽겠네. 700만 원. 그 숫자는 빵살 7,000원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가벼움으로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기억들이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되살아났다. 2달 전
시골 본가에서의 큰 가족 점심 식사 자리에서 도윤은 술에 약간 취하고 자존감이 하늘을 찔러 우리 부부가 은지의 아들 민우의 캠프를 지원할 것이라고 친척들 앞에서 자랑했다. 그 순간 나는 가족 앞에서 남편의 체면을 살리고 약간의 평화를 얻기 위해 침묵하며 그 지출을 묵시적으로 수락했다. 그것은 그 가족에게서 평온을 사기 위해 내가 지불하던 대가였다. 하지만 그건 2달 전 일이다. 은지 씨, 잠깐. 그녀가 나의 느림에 대해 계속 불평하려는 것을 내가 가로막았다. 도윤 씨에게 전화하거나 당신이 직접 그 돈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무슨 헛소리야. 은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네 말을 번복하겠다는 거야? 온 가족이 네가 민우 캠프 비용 대주기로 약속한 거 다 알아. 건축가로 그렇게 많이 벌면서 푼돈 때문에 네 조카한테 인색하게 굴어? 당장 이체해. 나 화나게 하지 마. 나는 웃기 시작했다. 쓰디쓴 웃음이었지만 해방감을 주는 웃음이었다. 차창 밖으로 정오의 태양 아래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막 벗어 던졌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나는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발음하며 물었다. 도윤 씨랑 나는 방금 법원에서 나왔어. 우리 이혼했어. 전화 너머는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거리에 울리는 경적 소리가 들릴 만큼 3초 동안 지속된 침묵이었다. 지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은지의 목소리는 2배로 날카롭게 변하기 전에 더듬거렸다. 이혼? 나 놀리는 거지. 어제 도윤이 출장 간다고 했잖아. 농담 아니야. 이혼 판결문이 내 바로 옆에 있어.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았지. 나는 잠시 멈추며 각 단어를 강조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시누이가 아니야. 당신이 돈을 뽑았을 수 있는 현금 인출기도 아니지. 민우는 당신 아들이야. 그러니 스스로 해결하고 다시는 나한테 전화해서 괴롭히지 마. 이 악녀가. 은지의 목소리가 전화로 포효했다.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혼했든 안 했든 약속은 이혼 전에 했어. 너 나한테 700만 원 빚진 거야. 안 주면 네 회사로 찾아가서 네가 해고될 때까지 난리 칠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세게 밀어 지난 5년간 나를 괴롭혀온 휴대폰 번호를 차단했다.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에어컨이 작동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줄기를 적시는 땀을 느끼며 좌석에 기댔다. 심장은 계속 세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반항이라는 낯선 감정 때문이었다. 시동을 걸었다. 차는 거리를 미끄러져 나가며 법원과 방금 끊어진 모든 보이지 않는 족쇄를 뒤로했다. 하지만 나는 은지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 가족은 나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7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이었고 내가 계속 자금을 대주어야 했던 그들의 허영심이었다. 야, 700만 원 이체해. 그 문구가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법적 싸움은 끝났지만 인간의 탐욕과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도시의 빽빽한 교통 속으로 진입하며 엄마 집을 향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지수야, 강해져야 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차는 다리를 천천히 건너며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나 엄마가 사는 오래된 마포 노동자 지구로 향했다. 법원에서 멀어질수록 아까의 안도감은 깊고 쓰디쓴 슬픔으로 대체되었다. 차가 달리는 매 순간이 어리석게도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5년간의 결혼생활 기억을 되갚는 것 같았다. 약간 다른 가죽 핸들을 쓰다듬었다. 재판에서 내가 고집스럽게 요구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차는 사실 도윤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이 건설사 이사라는 이미지를 닦는데 필수적인 물건으로 여겼다. 3년 전 도윤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집에 뛰어들어와 불평하던 날이 어제 같다. 여보, 강남에 빌라 계약을 따냈어. 근데 고객들이 다 제네시스나 BMW만 타.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면 누가 나를 믿고 일을 맡기겠어? 당신 계좌에서 돈 빼서 차 한 대 사자. 당신 남편 경력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 그 순간 나는 막 카페 체인 프로젝트의 수수료를 받았고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과 합쳐 상당한 금액이 있었다.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그가 동료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이를 악물고 모든 돈을 인출하고 친구들에게 빌려 이 차를 샀다. 우리가 차를 찾으러 간 날 도윤은 완벽한 정장을 입고 사진을 찍어 열심히 일한 후에 자가 선물이라는 자랑스러운 캡션과 함께 페이스북에 올렸다. 아내의 정신적 지원에 감사한다. 정신적 지원? 결국 내가 낸 4천만 원은 정신적 지원이었고 일은 그의 공로였단 말인가. 하지만 그때의 나는 눈이 멀어 있었다. 부부 사이에는 계산이 없어야 하며 한 사람의 돈은 곧 두 사람의 돈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다음 3년 동안 나는 그의 사업 저녁 식사와 고객과의 술자리를 위한 마지못한 운전기사가 되었다. 더 나쁜 것은 비 오는 날에는 택시를 타야 했다. 왜냐하면 도윤은 엄마와 누나를 교회, 미사 또는 여행에 데려다 주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시댁 식구들의 눈에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웃고 참을 줄 아는 다리가 달린 고급 가정부 현금 인출기였다. 시어머니 댁에서 하던 일요일 점심 식사가 기억난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 모임이 아니라 재정신문이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그녀는 식사 내내 도윤이 사준 7만 원짜리 비타민 상자를 칭찬하면서도 내가 가져간 14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보며 낭비다. 돈 쓸 줄 모른다고 비판하며 불쾌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착취의 정점, 즉 이전의 뻔뻔한 전화의 원인은 2달 전 가족 점심 식사에서 일어났다. 그날 온 가족이 모였다. 은지가 아들 민우와 함께 도착했고 테이블에 앉자마자 평소처럼 불평과 신세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닭다리를 물어뜯으며 그녀는 나를 흘끗 보더니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아휴, 지수야, 부럽다. 건축가라니.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서 선 몇 개 긋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버니 나처럼 땀 흘리며 시장 바닥에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는 거랑은 다르지. 민우가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좀 두네. 해외 영어 캠프라도 보내서 기 좀 살게 해주고 싶은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 700만 원?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이야. 술이 반쯤 취한 도윤은 아내에 대한 여동생의 칭찬에 우쭐해졌다. 무능한 남자의 헛된 자존심이 다시 솟아났다. 그는 토마토처럼 빨개진 얼굴로 허벅지를 쳤다. 걱정 마, 누나. 민우는 가장 큰 조카잖아. 교육이 제일 중요해. 네 형수랑 내가 절대 부족함 없게 해줄 거야. 그러더니 나에게 돌아섰는데 그것은 묻는 눈빛이 아니라 명령하는 눈빛이었다. 그렇지, 여보. 당신은 항상 새 세대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잖아. 지수에게 7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온 테이블이 침묵했다. 수십 쌍의 눈이 나에게 박혔다. 상석에 앉은 김 여사는 부채질을 하며 비꼬는 듯 덧붙였다. 지수는 아주 관대하고 조카를 많이 아껴. 그게 뭐라고 아깝겠어. 사장의 건축가인 우리가 체면 구기면서 애를 교육 못 시킬 순 없지 않니? 그 순간 나는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거절하면 도윤의 체면이 구겨질 것이다. 김 여사는 내가 구두쇠이고 이기적이라고 소문을 퍼뜨릴 것이고 다음 며칠은 끝없는 비난의 지옥이 될 것이다. 나는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민우를 위해 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가짜 평화를 사기 위한 시댁 식구들에게 이해심 있는 며느리라는 칭호를 얻기 위한 긍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워 도면을 보고 허리 통증과 피로한 시력으로 매주 침을 맞아야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도윤은 건설사 이사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1년 내내 빚만 집에 가져왔다. 자재비, 인건비, 고객 접대비, 매달 적자였다.
내 월급은 온 가족을 부양하고 차 할부를 갚았을 뿐만 아니라 도윤이 성공적인 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의 회사에 은밀히 투입되었다. 은지가 이것을 알았을까? 물론 알았다. 김 여사는 너무나 잘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그들은 그것을 나의 의무라고 여겼다. 그들의 눈에 내가 서울 토박이에 잘생기고 말솜씨 좋은 도윤과 결혼한 것은 당나귀가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았다. 그들은 이 행운에 감사하기 위해 내가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당연하게 여겼다. 한 번은 은지가 시장 물품을 사기 위해 150만 원을 빌려갔는데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3년이 지났지만 단 1원도 보지 못했다. 내가 넌지시 말했을 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난리를 쳤다. 엄마, 며느리가 우리가 남인 것처럼 푼돈을 세고 있어. 그리고 또다시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었다. 도윤은 항상 말했다. 괜찮아, 여보, 누나가 힘들어. 조금 잃는 건 괜찮아. 도윤의 나약함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탐욕을 키우는 비옥한 토양이었다. 그는 결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의 가족의 비합리적인 요구로부터 나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칭찬받고 누나에게 아첨받는 만족감을 즐겼다. 모든 것이 그의 아내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다. 차는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이끼 덮인 벽과 엄마 집 입구의 부겐빌레아. 꽃 이미지는 내 목에 울컥하는 것을 느끼게 했다. 5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제외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꼭두각시처럼 살았다. 남편 가족을 위한 재정적 도구가 되었고 그 대가로 멸시와 당연시되는 착취만을 받았다. 700만 원. 사실 나는 그 돈을 이체할 의향이 있었다. 하지만 어제 오후 도윤의 외투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과 낯선 여자와의 달콤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나의 모든 인내심이 무너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서명된 이혼 요청은 충동이 아니라 5년간의 억압 끝에 넘친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나는 시동을 끄고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도윤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예전의 나 순진하고 헌신적이며 어리석었던 지수에게 연민을 느껴 울었다. 하지만 오늘의 지수는 달랐다. 내 가방 속의 이혼 판결문은 부적과 같았다. 차에서 내려 엄마의 작은 부엌에서 풍기는 익숙한 음식 냄새를 들이마셨다. 여기에는 도윤 이사도 독한 시누이도 수백만 원짜리 약속도 없었다. 오직 나의 어머니와 내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평화가 일시적임을 알았다. 은지는 그 전화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탐욕스럽고 비꼬는 성격으로 인해 아마도 내일 혹은 오늘 밤이라도 폭풍이 다시 터질 것이다. 나는 차키를 손에 꽉 쥐었다. 덤벼봐. 이번에는 다시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싱글 여성으로서의 첫날 아침, 나는 직장에서 균형을 되찾으려 했다. 도심 최고급 오피스 빌딩 12층에 위치한 건축 사무소는 두꺼운 강화 유리 패널로 외부의 매연과 경적 소리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이곳의 분위기는 항상 평화로웠고 키보드 소리와 잔잔한 악기 연주만 들렸다. 갓 내린 커피 향은 내가 피신하려던 가짜 평화의 거품을 만들었다. 오늘은 리조트 단지 프로젝트의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나는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펜슬 스커트를 입었고 불면증으로 생긴 다크서클을 숨기기 위해 평소보다 진하게 화장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지수야. 일은 너의 마지막 보루야. 굳건히 지켜야 해.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자연 채광돔의 구조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자동 유리문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소리가 사무실 전체의 평온을 깨뜨렸다. 지수 어딨어? 지수 당장 나와.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외침에 디자인 부서의 20여 명이 일제히 돌아섰다. 내 심장은 덜컥거렸다. 손에 쥔 마커가 떨어질 뻔했다. 제가 된다 해도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바로 은지였다. 안내 데스크 직원과
건물 경비원들이 아마도 은지를 막지 못했고 그녀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쳐들어왔다. 오늘은 촌스럽고 몸에 달라붙는 꽃무늬 드레스를 입어 군살이 드러났고 짙은 화장과 분노로 꽉 담은 새빨간 입술을 하고 있었다. 그 자세, 그 눈빛은 채권자의 것이었다. 방문 온 신우이의 것이 아니었다. 은지 씨, 나는 재빨리 문으로 다가갔고 체면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려 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긴 사무실이지 시장이 아니야. 할 말 있으면 밖으로 나가. 나는 그녀의 팔을 잡고 안내 데스크 쪽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은지는 손을 쳐내며 나를 밀어냈다. 바닥을 세게 치며 목소리를 한 옥타브 높여 유리 캐비닛 속의 사장부터 구석의 인턴까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외쳤다. 아, 창피해. 네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은지는 떨리는 검지로 내 얼굴을 직접 가리키며 드라마틱하게 소리쳤다. 야, 사람들아, 이리 와서 봐. 이 선량한 얼굴 좀 봐. 건축가라고.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기꾼이야. 남편 가족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다음 이제 도망치려고 해.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지수가 사기꾼이라고? 세상에 저렇게 난리치는 여자는 누구야? 분명 마피아에게 빚졌을 거야. 수천 개의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10년 동안 힘들게 쌓아온 명예와 직업적 평판이 이 여자 때문에 몇 분 만에 파괴되고 있었다. 닥쳐. 나는 분노에 차 그녀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빚도 없어. 가족 문제는 집에서 해결해. 경비원 부르라고 강요하지 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은지는 경멸적으로 웃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노점상에서 보도를 점거했다고 경비원들이 주의를 줄 때마다 하던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다. 오 세상에, 저 여자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 오빠가 몇 년 동안 먹여 살리고 차도 사주고 밤낮으로 걱정해줬는데 이제 날개 달았다고 오빠한테 바람 피우고 돈 들고 도망가려 해. 조카 교육비로 700만 원 준다고 약속했으면서 이제 와서 안 주겠다고 해. 힘들게 번 우리 돈을 훔친 거야. 은지는 소름 끼치게 교활했다. 그녀는 이혼 사실을 무시했고 내가 온 가족을 부양했다는 사실을 무시했으며 이야기를 왜곡하여 나를 남편의 돈을 뜯어내고 버린 간통녀, 돈만 쫓는 여자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의 입에서 선물 약속이었던 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내가 시댁가족에게서 훔친 돈으로 둔갑했다. 나는 너무나 분노에 질려 말이 나오지 않아 마비되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를 의심과 불신으로 쳐다보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가 피해자이고 전 남편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 소문 가득한 사무실 환경에서 말하는 것은 때로는 침묵보다 더 나쁘다. 바로 그때 이사실 문이 열렸다. 나의 상사 정우 이사님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엄격한 중년 남자로 찌푸린 얼굴로 나왔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여기가 디자인 스튜디오야? 아니면 닭장이야? 사장님을 보자 은지는 더욱 대담해졌다. 벌떡 일어나 정우 사장님에게 달려가 마치 재판관을 만난 듯 말했다. 사장님이 지수 상사시죠?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이 직원이 우리 가족을 속였어요. 도덕성이 이렇게 낮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위한 집을 설계할 수 있나요? 정우 사장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은지를 보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캐묻는 듯했다. 지수 씨, 이게 뭡니까? 개인적인 일에는 관심 없지만 외부인이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팀원들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장 해결하세요. 사장님의 말은 찬물 세례와 같았지만 동시에 나를 반응하게 만들었다. 약하게 보여서는 안 되었다. 은지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조종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나는 심호흡하고 고개를 들었다. 은지와 사장님 사이에 끼어섰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 씨,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도윤 씨와 나는 이혼했어요. 판사님이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는 당신 가족에게서 1원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과 도윤 씨가 나에게 많은 빚을 졌고 나는 아직 계산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민우에게 7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죠. 사실입니다. 빚진 것이 아니라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의 친척이 아니에요. 그 돈을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방금 엘리베이터로 도착한 경비원들에게 몸을 돌렸다. 이분을 밖으로 모셔주세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고소장 제출할 거예요. 내가 경찰과 고소장을 단호하게 언급하는 것을 듣고 은지는 약간 겁을 먹었다. 그녀는 약자를 위협하는 데는 능했지만 법에 맞서는 것은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녀의 뻔뻔한 성격은 그냥 물러서게 놔두지 않았다. 내가 감히 2명의 건장한 경비원이 그녀의 팔을 잡고 끌고 가자. 은지는 몸부림치며 더듬거렸다. 좋아, 너 아주 영리해, 지수야. 하지만 기억해. 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계속 직장에 나올 면목이 남아있는지 보자고. 은지의 욕설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사라졌고 사무실에는 평온이 돌아왔다. 하지만 지금의 침묵은 이전의 소란보다 더 무서웠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 자기 책상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나는 개인 그룹 채팅이 뜨거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우 사장님은 짜증난 듯 고개를 흔들며 나를 바라보았다. 잠깐 제 방으로 오세요. 나는 마치 교수영장으로 향하는 것처럼 사장님 뒤를 따랐다. 은지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돈은 얻지 못했지만 나의 명예를 더럽히고 나를 모든 대화의 중심에 세웠다. 유리 이사실에 앉아 내 맞은편에서 정우 사장님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지수 씨, 당신은 이 팀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지만 서비스로 먹고 사는 이 회사에서 평판은 전부입니다. 고객들은 이런 일을 보고 누가 옳고 그른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문제만 보고 겁을 먹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사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솟아오르려는 좌절의 눈물을 참았다. 그러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세요. 필요하다면 며칠 휴가를 내세요. 사장실을 나오면서 나는 수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 사이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꼈다. 피하는 시선, 등 뒤의 속삭임.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도면은 보이지 않고 회색의 어두운 미래만 보였다. 도윤과 그의 가족은 단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삶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한을 채우기 위해 내가 굴욕적이고 파멸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스타일은 틀림없었다. 도윤이었다. 결과를 봐. 은지는 성격이 아주 나빠. 내가 막을 수 없었어. 현명하다면 돈을 이체해. 그녀의 침묵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뿐만이 아닐 거야. 우리 엄마가 네 엄마 집에 가서 일을 해결할 생각이야. 나는 휴대폰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나 자신의 명예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머니 이여사 헬레나가 떠올라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심장 질환이 있는 연로한 여자. 감히 내 어머니를 건드리려 하다니. 두려움은 점차 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변했다. 좋아? 나를 궁지에 몰고 싶다고? 전쟁을 원한다고? 그럼 내가 예전의 순종적인 지수는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마. 갑작스러운 오후의 폭풍우가 서울을 덮쳐 숨막히는 더위를 씻어냈지만 사무실 스캔들 후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을 끌 수는 없었다.
평화를 찾기 위해 곧장 엄마 집으로 가려던 참에 건물 주차장을 나왔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도윤이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며 망설였다. 아침의 협박 메시지 이후 나는 그 남자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휴대폰은 계속 집요하게 울렸고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가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 계셔.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셨어. 뇌졸중일 수도 있대. 양심이 남아있다면 와. 네 잘못으로 눈도 못 감고 돌아가시게 하지 마. 메시지는 찬물 세례와 같았다. 도윤을 증오하고 은지와 김 여사의 탐욕에 역겨움을 느꼈지만 65세 여성에 대한 일말의 애정, 아니 인간으로서의 도덕심이 생사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게 했다. 게다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온 가족이 나를 탓할 것이고 아마 우리 엄마까지도 소문에 휘말릴 것이다. 나는 핸들을 돌려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모여있는 가족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강하게 났다. 응급실 문에 도착하자마자 은지가 손을 허리에 얹고 간호사들에게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서비스야? 우리 엄마가 여기 온 지 1시간이나 됐는데 의사가 아무도 안 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병원 전체를 고소할 거야. 나를 보자. 은지는 즉시 목표를 바꾸어 나에게 달려들어 셔츠 깃을 세게 움켜쥐었다. 아, 살인자 며느리. 감히 얼굴을 들이밀어. 봐. 우리 엄마가 네 탓에 저 안에 계셔. 이혼하고 우리 돈 훔치고 우리 엄마 뇌졸중 오게 만들었지. 나는 그녀를 뿌리치고 셔츠를 정리한 뒤 차갑게 병실로 들어갔다. 하얀 시트 침대에 김 여사가 팔에 링거를 꽂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옆에 심장 모니터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다소 창백했지만 방금 치명적인 뇌졸중을 겪은 사람 같지는 않았다. 옆에 앉아있던 도윤은 나를 보자 못마땅한 얼굴로 일어섰다. 왔어? 엄마가 방금 좀 깨어나서 당신을 계속 찾고 있어. 들어가서 사과드려. 나는 다가갔다. 김 여사는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병으로 흐트러지지 않았고 여전히 평소처럼 날카롭고 캐묻는 듯했다. 그녀는 약하지만 의도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수야, 돌아왔구나. 아가야, 네가 우리 모두를 버린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나는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말했다. 어떠세요? 갑자기 김 여사는 뺨에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기 가슴이 너무 아프구나, 아가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우는 가장 큰 조카잖아. 공부하라고 돈 준다고 약속해놓고 은지를 울게 만들면서 네 말을 어기다니. 네 딸과 손주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혈압이 올랐단다. 내 속이 시원해지려면 내가 죽어야겠니, 지수야? 나는 얼어붙었다. 결국 이 뇌졸중은 또 다른 연극, 나의 연민과 죄책감을 호소하기 위해 꾸며낸 어설픈 연기였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그녀는 이혼 후 내 안부를 한 번도 묻지 않고 오직 손주를 위한 700만 원만 기억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쉬세요.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며 나는 그녀를 가로막았다. 옆에 있던 도윤이 덧붙였다. 봤지? 의사가 안정이 필요하고 흥분하면 안 된다고 했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돈을 은지에게 이체해서 엄마가 안심하고 회복하게 하는 거야. 약값과 간병비라고 생각해. 4천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죽을 지경인 사람한테 700만 원 가지고 인색하게 굴어? 갑자기 메스꺼움이 밀려와 비틀거렸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주변의 모든 소리, 도윤의 비난, 김 여사의 신음, 문 밖 은지의 고함이 흐릿해지며 말벌떼의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침대 발치에 쓰러졌다. 천장의 흰색이 흔들리더니 모든 것이 검게 변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나를 덮쳤다. 나는 다른, 더 조용한 방에 있었다. 중년의 여의사가
진료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녀는 친절하게 다가왔다. 깨셨군요. 기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어지러우세요? 나는 이마에 손을 얹고 몸을 일으켰다. 무슨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 혈압이 떨어졌나요? 요즘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의사는 친절하게 웃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비쳤다. 혈압 저하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임신입니다. 5주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이 초기 단계에는 배아가 아직 잘 착상되지 않았고 당신이 겪은 소진과 스트레스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임신 5주. 나는 충격에 빠져 배에 손을 얹었다. 아직 평평했지만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형성되고 있었다. 날짜를 계산해 보았다. 5주 전은 결혼 기념일이었다. 도윤의 외도 문자를 발견하기 직전이었다. 운명이 나를 비웃는 것일까? 이 아기는 가장 잔인한 순간에 찾아왔다. 나는 막 지옥에서 탈출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나를 다시 묶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까? 아니면 나아가는 것을 막는 짐이 될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아직 반쯤 피운 담배를 들고 있어 방을 짙은 연기로 채웠다. 이제 일어났어. 무슨 연속극 배우처럼 쓰러지는 연기는 뭐야?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야. 그는 비웃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나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내가 잠자리와 베개를 함께 나누었던 남자, 내 뱃속 아기의 아버지. 극한의 나약함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다. 아무리 비열한 사람이라도 어쩌면 자식이 그에게 남아있는 인간성을 깨워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변할 기회일지도 모른다. 도윤 씨,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 선생님이 방금 내가 임신 5주라고 하셨어요.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도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시선을 내 배로 돌렸다. 나는 숨을 멈추고 포옹이나 친절한 질문, 하다못해 혼란이라도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도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내 뼈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갑고 비웃는 웃음이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내 얼굴에 들이밀었다. 그의 눈빛은 경멸과 의심을 숨기지 않았다. 임신 5주? 참 시의적절하네. 안 그래? 이혼하자마자 임신이라니. 이걸로 뭘 하려는 거야? 나를 협박하려는 거야? 아이를 이용해서 재산분할 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양육비를 타내려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나왔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아들이야. 나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내 아들? 도윤은 경멸적으로 웃으며 이빨 사이로 참참거렸다. 내 아들이 확실해? 당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온갖 사업 파트너, 시행사들이랑 만나지. 누가 네 침대에 있었는지 누가 알아. 이제 와서 나에게 아들을 떠넘기려고. 그리고 내 아들이라 해도 그는 몸을 일으키며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손을 털었다.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지. 낳으면 당신이 키워. 배를 내밀고 우리 집에 나타나서 무임승차하고. 우리 엄마 재산을 나누려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리 가족은 기생충 부양할 돈 없어. 도윤의 말 한마디는 심장에 직접 박히는 비수처럼 잔인하고 결정적이었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핏줄까지 부인하고 모욕했다. 내가 품었던 연약한 희망은 비눗방울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극도의 고통 후 나의 정신은 놀랍도록 맑아졌다. 나는 눈물을 닦아냈다. 무서우리만큼 침착함이 나를 감쌌다. 나는 도윤의 눈, 내 앞에 있는 그 비열한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아이는 이런 아버지가 필요 없었다. 당신 말이 맞아. 나는 초음파 사진을 차가운 목소리로 가방에 넣었다. 이 아이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 나가.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해. 나중에 무릎 꿇고
빌어도 나는 절대 이 아이를 당신이 인정하게 두지 않을 거야. 도윤은 코웃음 치고 뒤돌아 주저없이 나갔다. 계속 꿈이 났고, 그리고 은지한테 돈이 체하는 거 잊지 마. 나를 진심으로 움직이게 하지 마. 문이 닫혔다. 나는 배에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아가야, 엄마가 네 아빠를 잘못 골랐다는 것을 용서해줘. 하지만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할게. 엄마와 너는 여기서 벗어나서 그들보다 1000배는 더 잘 살 거야.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직장 이메일이었다. 도윤의 회사가 수주했던 고급 아파트 단지 프로젝트. 내가 수석 감리 담당자인 그 프로젝트에서 방금 도윤으로부터 업데이트가 전송되었다. 순조로운 진행.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도윤은 돈을 원했고 나를 궁지에 몰고 싶어 했다. 좋다, 나는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건설 현장으로 가서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를 건드리는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 후 나는 북극성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곳은 내가 구조물 시공 품질을 담당하는 감리 부소장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었다. 서울의 35도 햇볕이 콘크리트와 철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합쳐져 숨막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에게 기후의 가혹함은 인간 심장의 차가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두꺼운 작업복 위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잘 버텨줘, 아가야. 함께 싸우자. 계획에 따르면 오늘은 도윤의 회사가 직접 시공하는 B동 15층 슬래브의 철근 검사 날이었다. 이것은 도윤이 청탁과 뇌물로 따낸 중요한 계약이었고 빚더미에 앉은 회사를 일으켜 세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발밑에서 진동하는 비계를 걸어 올라갔다. 차감기와 그라인더 소리가 귀를 울렸다. 나의 시선은 더 이상 남편의 일을 관찰하는 아내의 시선이 아니라 결함을 찾는 감리자의 캐묻는 시선이었다. 안녕하세요, 지수씨. 일찍 오셨네요.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인 철수 반장님이 긴장한 듯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인사했다. 네, 오늘 타설하니까 모든 것을 철저히 검토해야죠. 나는 작업 일지를 훑어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금 도착한 25미엄 고강도 철근 로트 어디 있어요? 납품서와 원산지 증명서 보여주세요. 철수 반장님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더듬거렸다. 저기 철근은 저쪽에 있는데 도윤 이사님이 최고 품질 철근이니까 안심하고 검수 서명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레미콘 트럭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크레인 뒤에 숨겨진 자재 보관 장소로 곧장 향했다. 철근 다발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덮개로 덮여 있었다. 덮개를 걷어내자 새 철근의 특징인 검푸른색 대신 녹슬고 표면이 거친 철근들이 보였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버니어로 직경을 측정했다. 25밈여야 했지만 실제로는 18.5밈에 불과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철근에 새겨진 제조업체 마크가 매우 희미했고 일부는 아예 없었다. 이것은 재활용된 폐기 철근이었고 하중 지지력이 훨씬 낮았으며 이와 같은 고층 건물에는 절대적으로 금지된 자재였다. 내가 눈 감아준다면 몇 년 안에 혹은 더 나쁘게는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이 균열되거나 무너질 수도 있었다. 도윤은 수백 명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다. 지수씨, 철수 반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내 뒤를 쫓아왔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요즘 철근이 부족해서 도윤 이사님이 어렵게 구하신 겁니다. 당신 사장 당장 여기로 오라고 해. 나는 장부를 고철 더미 위에 던지며 소리쳤다. 금속성 소리에 주변의 몇몇 작업자들이 깜짝 놀라 작업을 멈췄다. 15분 후 도윤이 나타났다. 그는 늘 그렇듯이 말끔한 흰색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나를 향한 그의 눈빛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철수와 작업자들에게 물러나라는 손짓을 하고 가건물로 나를 데려가
문을 쾅 닫았다. 가건물 안의 열기는 숨막힐 정도였다. 전속력으로 돌아가는 산업용 환풍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안전모를 테이블 위에 던지고 그의 가짜 공소남을 버렸다. 지금 무슨 장난을 치는 거야? 현장 한복판에서 소란 피워서 나를 망신 주려는 거야? 전 남편. 나는 그를 정정하며 방금 녹슨 철근을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망신 주는 게 아니야. 내 일을 하는 거지. 왜 결제 서류에는 최고 품질 철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고철을 가져왔는지 설명해봐. 감옥에 가고 싶어. 도윤은 비웃는 웃음을 터뜨리고 앉아서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내 얼굴에 연기를 내뿜었다.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감옥? 호들갑 떨지 마. 이 나라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아주 많은 돈으로 살 수 있어. 시행사가 모를 것 같아? 당연히 알지. 여기 모두 자기 몫을 챙겨. 혼자 성녀 코스프레하는 건 당신뿐이야. 누구와 돈을 나누는지는 관심 없어. 나는 숨을 참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검수 확인서에는 내 서명이 들어가. 이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법적 책임자야. 나는 서명하지 않을 거야. 이 모든 철근을 철거하고 올바른 것으로 교체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공사 중지 명령서를 발부할 거야. 도윤은 벌떡 일어나 셔츠 깃을 잡고 나를 뜨거운 철판벽으로 밀쳤다. 그의 얼굴이 내 얼굴에 달라붙었다. 그의 숨결에서는 술과 오만함이 풍겼다. 감히 네가 뭐라고 생각해? 분명히 말할게. 이 철근 로트로 절약한 돈 이미 은지에게 이체해서 사채업자들 빚 갚게 했어. 이제 와서 바꾸라고 강요하면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하란 말이야? 우리 엄마 손가락이 잘리고 내 누나가 끌려가는 걸 보고 싶어? 나는 몸서리쳤다. 결국 이거였다. 도윤은 탐욕 때문만이 아니라 은지의 도박 빚이라는 밑빠진 독을 막기 위해 공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직업윤리와 타인의 안전까지 팔아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건 당신 가족 문제야. 나는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이 사실을 프로젝트 관리팀에 보고할 거야. 보고해봐. 도윤은 눈을 부릅뜨고 포효했다. 네가 나를 불량자재 사용으로 고발하면 나는 네 회사와 건설업계 전체에 네가 나랑 자면서 입찰 정보를 얻어냈다고 말할 거야. 쉬운 여자.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채 임신해서 다른 남자한테 가려고 이혼한 여자라고 소문낼 거야. 나한테는 고객들과 함께 점심이나 커피 마시는 네 사진이 잔뜩 있어. 거기에 몇 가지 세부 사항만 덧붙이면 돼. 그럼 당신은 자리뿐만 아니라 명성까지 잃을 거야. 나는 기가 막혔다. 도윤이 이렇게까지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폭력으로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여전히 가혹하게 판단하는 여성으로서의 명예를 공격하기 위해 가장 더러운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당신은 짐승이야. 나는 분노의 눈물이 솟구치며 더듬거렸다. 짐승? 그래, 하지만 살아남는 짐승이지. 그는 나를 놓아주며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셔츠를 털었다. 내 말 잘 들어, 지수야. 그 확인서에 서명하고 못 본 척하고 내가 이 기초 공사를 끝내게 해줘. 내가 첫 대금을 받으면 은지 빚을 청산하고 당신과 당신 아이를 가만둘게. 하지만 반항하면 도윤은 내 귀에 다가와 속삭였다. 그 배에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 못해. 공사장 사고는 쉽게 일어나거든. 도윤은 숨막히는 가건물에 나를 혼자 남겨두고 나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세게 껴안았고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도윤은 나쁜 남편일 뿐만 아니라 사업가 옷을 입은 범죄자였다. 그는 나를 궁지에 몰았다. 그를 고발하면 직장, 명예, 그리고 아마도 아이까지 잃을 것이다. 침묵하면 그의 악행의 공범이 될 것이고 그는 영원히 나를 통제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나는 빚에 대해 말하던 은지의 애원하는 눈빛, 김 여사의 거짓된 모습, 그리고 내 임신 소식에 대한 도윤의 경멸적인 미소를 기억했다. 내가 겁먹은 줄 아나 보지? 그래, 두렵다. 하지만 내 아이가 그와 같은 아버지를 갖는 것보다 직장을 잃는 것이 덜 두려웠다. 나는 일어섰고 눈물을 닦았다. 내 시선은 셔츠 주머니에서 녹화 모드로 설정된 휴대폰에 멈췄다. 계약자들과의 회의에서 항상 유지하던 직업 습관이었다. 모든 대화가 방금 녹화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확인했다. 도윤의 모든 고백, 모든 위협이 완전히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하지만 아직 사용할 수 없었다. 도윤은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다. 위험할 수 있었다. 그를 포함해 은지까지 모두를 잡아 다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할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나는 작업복을 정리하고 가건물에서 나왔다.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했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두려움을 가장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밤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무서워요. 내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요. 도윤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내 등을 툭툭 쳤다. 그래, 우리 착한 아내가 이래야지. 좋아. 오늘 밤 우리 엄마 집에 와서 그 확인서에 서명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축하하자. 그리고 명심해 헛짓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등 뒤에서 도윤이 은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었다고 믿는 먹잇감이 사냥꾼을 잡기 위한 훨씬 더 큰 그물을 짜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오후 7시, 어두운 골목에 있는 김 여사의 3층 주택에 불이 켜져 있었다.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갈비찜과 잡채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성껏 만들던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음식점에서 사온 차갑고 영혼 없는 음식들이었다. 나는 서류 가방을 팔에 끼고 집으로 들어섰고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했다. 잘하고 있어, 지수야. 네 아이를 위해서. 어머, 누가 오셨나? 영광스러운 손님이 오셨네. 소파에 앉아 이를 쑤시던 은지가 말했다. 나를 보더니 비웃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내가 들고 온 서류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상석에 앉은 김 여사는 여왕 어머니 같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수저로 그릇을 살짝 두드렸다. 왔으니 앉아서 뭐라도 먹어라. 어쨌든 가족이었잖아. 이웃들에게 험한 소리 듣게 하지 말고. 도윤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위층에서 내려왔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고갯짓으로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을 되찾았어? 확인서는 어디 있어? 나는 앉지 않았다. 약간 떨리는 어깨로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나약하고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했어요. 나는 자재 검수 확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건축가 지수의 서명이 도윤회사 인장 옆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금덩이라도 되는 것처럼 낚아채 자세히 살펴본 다음 허벅지를 치며 큰 소리로 웃었다. 좋아,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말했잖아. 여자들은 너무 고집부리면 안 돼. 순종하면 잘 살고 나한테 대들면 손해만 볼 뿐이야. 은지도 눈을 빛내며 다가왔다. 내 돈은 민우줄 700만 원은 어디 있어? 나는 가방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출산 준비를 위해 남겨둔 내 마지막 저축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로 하는 미끼였다. 여기 700만 원이 있어요. 가져가세요. 당신과 도윤 씨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내 아이를 내버려 두세요. 나는 그냥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은지는 봉투를 낚아채 그 자리에서 돈을 세기 시작했다. 조용한 방에서 지폐 세는 소리는 날카롭고 소름 끼쳤다. 세는 것을 마치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인간의 탐욕은 밑빠진 독이었다. 내가 이렇게 쉽게 굴복하는 것을 보자 은지 내면의 악마가 더 강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도윤을 보더니 나를 보았다. 목소리 톤이 180도 바뀌어 시큼함에서 욕으로 변했다. 이 700만 원은 네가 민우한테 약속한 돈이니까 퉁치는 거야.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 며칠 동안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게다가 내 사무실에서 나를 모욕했어. 내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됐어. 보상해야지. 나는 공포를 가장하며 시선을 들었다. 보상? 뭘 더 원해? 400만 원 더. 은지는 시장에서 흥정하듯 말했다. 도윤 오빠가 5년 동안 너를 참아준 것에 대한 위자료와 네가 나에게 준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안 그러면 네 사무실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플래카드를 들고 네가 계속 일할 면목이 남아있는지 보자고. 옆에 있던 도윤은 여동생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공모의 미소를 지었다. 은지 말이 맞아. 당신이 누나를 너무 힘들게 했고 우리 엄마는 혈압까지 올랐어. 400만 원이면 싸게 먹히는 거야. 빨리 마련하는 게 좋을 거야. 김 여사는 냉담하게 갈비찜 조각을 들고 선언했다. 그래, 지수야. 제대로 해결해. 이 가족이 너를 어렵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어. 나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소리치며 한 명씩 뺨을 때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시어머니부터 자식들까지 온 가족이 속까지 썩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식탁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지금 당장은 그만한 돈이 없어요.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더듬거렸다. 시간을 주세요. 마련해 보겠지만 갚으면 다시는 나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좋아. 도윤이 테이블을 쳤다. 사흘 줄게. 금요일은 시행사와 1단계 준공 승인 회의가 있는 날이야. 그날 내가 대금을 받으면 400만 원을 여기로 가져와야 해. 돈 대 평화. 모두에게 좋은 거래지. 알겠습니다. 금요일. 나는 그 중요한 날짜를 외우며 반복했다. 금요일. 도윤이 프로젝트 자금을 세탁하려던 날은 또한 그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나는 낙담하고 체념한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했지만 도윤의 집 녹슨 문을 나와 차에 앉자마자 셔츠 주머니에 숨겨놓았던 휴대폰을 즉시 꺼냈다. 화면은 계속 녹화 중이었다. 지난 45분 동안 모든 협박, 도윤의 불량 철근 사용 시인, 모든 것이 완전히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하지만 녹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도윤을 완전히 침몰시키려면 돈의 흐름 증거가 필요했다. 그가 프로젝트 자금을 은지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이는 배임과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는 와이파이가 되는 조용한 카페로 곧장 운전했다. 집으로 가는 대신 노트북을 열고 도윤 회사 내부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도윤은 남성 우월주의자이자 기술 문맹이었다. 그는 항상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가 기억하기 귀찮아했던 모든 비밀번호, 이메일, 은행 계좌 관리를 나에게 맡겼다. 이혼 후 그는 주요 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잊었다. 나는 첫날부터 그의 회사 데이터의 자동 백업을 위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을 설정해 두었다. 그리고 도윤은 평소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그 예비 데이터 저장소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관리자 권한으로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제발 이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기를. 접속 허가.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내 앞에는 도윤의 컴퓨터에서 동기화된 수천 개의 데이터 폴더가 있었다. 회계 폴더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거기에 은행 거래 내역, 도윤이 수행한 온라인 이체 주문이 있었다. 2026년 5월 15일, 은지 400만 원 이체. 항목 자재 대금.
2026년 5월 20일 사채업자 0만 원 이체. 항목 은지 채무. 나는 화면을 캡처했다. 도윤이 관리자에게 보내기 위해 스캔했던 모든 이체 영수증과 위조된 자재 명세서를 다운로드했다. 그는 최고 품질 철근을 고가에 구매했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은지와 그녀의 채권자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위협 녹음 파일과 위조된 검수 확인서와 함께 이제 내 손에는 완벽한 증거 파일이 있었다. 이것은 나를 해방시킬 증거일 뿐만 아니라 도윤과 은지를 감옥에 보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시계를 보았다. 23시. 모레 금요일은 시행사와의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다. 그리고 물론 도윤도 있을 것이다. 그는 달콤한 대금과 나에게서 뜯어낼 일 400만 원을 꿈꾸고 있다. 그는 내가 그날 그를 위해 특별한 선물,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할 손님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배를 쓰다듬고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마지막 그물을 던진 사냥꾼의 미소였다. 잘 자, 내 사랑. 이틀 후에 엄마와 너는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금요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먹구름이 몰려와 큰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다. 북극성 주상복합 아파트 프로젝트 관리 회의실의 분위기처럼 말이다. 오늘은 1단계 중 가장 중요한 회의. 기초 및 지하 구조물 준공 승인을 통해 7억 원의 1차 대금을 지급받는 회의였다. 시행사 대표 박 이사님, 설계 감리팀, 감리 책임자, 그리고 물론 시공사 대표 도윤까지 모든 권력자들이 참석했다. 도윤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짙은 파란색 정장은 흠잡을 데 없이 다림질되어 있었고 포마드 바른 머리는 윤이 났다. 그는 시계를 계속 쳐다보며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불안하게 떨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굴복했다고 믿었고 지금 박 이사님 테이블 위에 노인 준공 승인 파일에 내 서명이 그의 부와 빚 청산을 위한 여건이라고 믿었다. 꼼꼼함과 성실함으로 알려진 50대 남성 박 이사님은 유리 테이블을 펜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자, 시작하죠. 시공사와 감리팀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작업이 요구사항을 충족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오늘 오후에 지급 명령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지수 건축가님, 현장 직접 감리자이신데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까? 도윤은 닥치고 있어라고 상기시키려는 듯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심호흡하고 일어섰으며 블라우스를 정리했다. 박 이사님, 신사 숙녀 여러분, 서류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소개해드릴 손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존재는 제 어떤 말보다도 공사 품질에 대한 질문에 더 잘 답해줄 것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전문가는 아니었다. 엔지니어도 아니었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은지였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은지는 도윤이 돈을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의 끝없는 탐욕과 그가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그녀는 4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다. 도윤이 지급 소식을 받는 즉시 말이다. 화려한 옷차림의 은지는 내가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어리둥절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을 개의치 않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아, 지수 여기 있네. 오늘 나한테 보상금 400만 원 주기로 했잖아. 모른 척하지 마. 도윤 오빠가 오늘 프로젝트 대금 받는다고 했으니까 당장 돈 내놔. 도윤은 창백해져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 여동생의 입을 막으려 했다. 은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누가 너 들어오게 했어? 당장 나가. 나, 이 바보야. 은지는 도윤의 손을 뿌리쳤다. 네가 나한테 돈 가지러 오라고 했잖아. 승인 서명하면 사채업자들 빚 갚을 돈이 생긴다고 했잖아.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휩쓸었다. 박 이사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도윤과 은지를 깊은 의심의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조용히 하세요. 나는 자로 테이블을 쳤다. 내 목소리는 크게 울려 은지의 고함을 잠재웠다. 진정하세요. 은지 씨의 도착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프로젝터 화면을 봐주세요. 나는 USB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연결했고 큰 화면이 켜졌다. 기술 도면이 아니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심각한 직경 부족을 보여주는 버니어와 함께 현장의 녹슨 철근 클로즈업 사진을 보여주었다. 제목은 빨간 글씨로 실제 자재, 건설에 부적합한 재활용 폐기 철근이었다. 도윤은 피 한 방울 없이 굳어버렸다. 다음 슬라이드는 두 장의 세금 계산서 비교였다. 한쪽은 도윤이 시행사에게 제출한 것, 다른 한쪽은 내가 비밀 공급 업체에서 입수한 실제 계산서였다. 제목은 상업적 사기와 과다 청구였다. 이것은 도윤 이사가 이 핵심 공사의 낮은 품질의 자재를 의도적으로 투입하여 자재 가치의 40% 차액을 챙겼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도윤의 경력에 망치질을 하듯 단어 하나하나를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거짓말, 명예훼손이야. 도윤은 나에게 달려들어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지만 건물 경비원 2명이 즉시 그를 제지했다. 명예훼손이요? 나는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걸 들어보세요.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가건물에서의 대화 음성 파일이 조용한 회의실에 완전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이 철근 로트로 내가 40% 절약했어. 그 돈 이미 은지한테 이체해서 사채업자들 빚 갚게 했어. 네가 나를 불량자재 사용으로 고발하면 나는 네 회사 전체에 네가 나랑 자면서 정보를 얻어냈다고 말할 거야. 우리 엄마 손가락이 잘리고 내 누나가 끌려가는 걸 보고 싶어? 도윤의 목소리. 그의 횡령과 여동생의 도박빚을 갚기 위한 뻔뻔한 고백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박 이사님은 분노로 테이블을 치고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분노로 빨개졌다. 이런 비열한 놈들. 수백만 유로짜리 프로젝트를 믿고 맡겼는데 감히 이런 짓을 해? 내 돈을 도박 자금으로 대다니. 은지는 그 순간 상황을 깨달았다. 그녀는 입이 벌어졌고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었다. 그녀는 모두 앞에서 빚 문제를 시인함으로써 스스로 늑대 입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은행 거래 내역. 회사 계좌에서 은지 개인 계좌와 여러 채권자들에게 이체된 내역이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박 이사님,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지수 건축가로서 이 모든 증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저는 위조된 준공 승인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서류의 서명은 도윤 씨가 예전 서류에서 디지털화한 위조입니다.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심각한 표정의 수사관이 이끄는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소속 경찰관 3명이었다. 우리는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소속입니다. 도윤 씨와 은지 씨와 관련된 배임, 문서 위조 및 협박 범죄에 대한 완전한 증거와 함께 신고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경력, 명예, 돈,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은지는 경찰을 보자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오 세상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도윤이 그랬어요. 저는 그냥 돈 받으러 온 거예요. 저는 결백해요. 하지만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고 탐욕스러운 그 여인의 수년간의 피해자 행세는 끝이 났다. 도윤도 직후에 체포되었다. 그의 눈은 나에게 고정되었다. 공격성은 사라지고 절망과 뒤늦은 후회만 남아 있었다. 지수, 당신 정말 잔인해. 도윤은 내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다. 잔인하다고요? 나는 본능적으로 배 위에 손을 얹고 내 아이를 보호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람들이 살 집에 고철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아이와 나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에 비하면 저는 꽤 자비로웠다고 생각해요. 카르마라고 하죠. 도윤 씨. 도윤과 은지가 끌려간 후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긴장은 사라지고 경악만 남았다.
박 이사님은 나에게 다가와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지수 건축가님, 하청업체를 더 면밀히 감독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진실을 밝혀주신 용기에 감사합니다. 제 평판과 많은 미래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솟아오를 뻔했지만 이번에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저는 그저 제 직업적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밖에는 폭풍우가 시작되었다. 비가 창문에 세차게 부딪히며 도시의 오물을 씻어냈다. 창밖을 내다보니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져 가는 것이 보였다. 내 삶을 괴롭혔던 과거의 유령들을 데리고 말이다. 시적인 정이었다. 그들은 나를 해치기 위해 가장 비열한 전술을 사용했다. 결국 그 전술들이 그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나는 짐을 챙겨 회의실을 나섰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삶, 진정한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1년 후 봄날의 첫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크림색 나무 아기 침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아기의 옹알이가 나를 깨웠다. 하준이, 나의 4개월 된 작은 천사는 포동포동한 팔을 뻗어 안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몸을 숙여 그의 뺨에서 나는 달콤한 우유 냄새를 들이마셨고 비범한 평화와 가벼움을 느꼈다. 프로젝트 회의실에서의 그 운명적인 날 이후 1년이 지났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는 아들을 베란다로 데리고 나갔다. 그곳에서 엄마 이여사 엘레는 봄맞이 준비로 국화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고 있었다. 일어났니 아가야? 우리 하준이 잘 놀았어. 엄마가 안아줄게. 너는 아침 먹고 출근 준비해. 엄마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안았다. 그녀가 손주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하늘에 감사했다. 아이를 낳고 이혼하기로 한 결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다. 내가 계속 나약해서 그 집에 머물렀다면 엄마는 걱정으로 시달렸을 것이고 내 아이는 계산과 속임수의 독성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다. 어제 우연히 신문에서 짧은 기사를 읽었다. 페이지 구석에 작은 제목이었지만 몇 초 동안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건설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당 전 대표 도윤 12년 징역형 선고. 나의 전남편이자 내 아이의 아버지였던 도윤은 그의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높은 대가를 치렀다. 그 폭풍 같은 회의 후 경찰 조사는 도윤 회사의 전체 비리 네트워크를 밝혀냈다. 북극성 주상복합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는 여동생의 막대한 도박 빚과 가족의 과도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많은 공사에서도 횡령했다.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3층 집은 판결 집행을 위해 은행에 압류되었다. 은지도 피하지 못했다. 협박, 공공질서 방해, 그리고 횡령재산 수취 공범 역할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그렇게 갈망했던 700만 원은 결국 그녀를 감옥으로 보낸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벌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김 여사일 것이다. 엊그제 아기 용품을 사러 쇼핑몰에 갔다가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더 이상 예전의 권위적이고 교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김 여사는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새어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녀는 대기구역의 낡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몇 개의 쇼핑백이 있었다. 두 자녀가 감옥에 가고 집을 잃은 후 그녀는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공공노인 요양원으로 이사해야 했고 돌봐주는 사람도 주변에 손주도 없이 재산은 증발하고 명예는 파괴되었다. 그녀가 시선을 들었고 흐릿한 눈빛이 나와 하준이와 마주쳤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아마도 할머니의 본능이 내가 안고 있는 이 포동포동한 아기가 누구인지 말해주었을 것이다. 그녀의 입술은 하준이의 이름을 부르려는 듯 떨렸고 자신의 핏줄 중 유일하게 남은 이 아기에게 손을 뻗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뒤돌아섰다. 원한도 기쁨도 없이
그저 두 낯선 사람의 거리로. 나는 그녀가 손주를 보는 것을 금지하지 않겠지만 그 어두운 과거가 내 아이의 순수한 유년기를 건드리게 두지 않을 것이다. 노년의 외로움은 그녀가 자신의 악함과 비열함에 대해 감당해야 할 가장 가혹한 양심의 형벌이었다. 지수야, 회사차가 데리러 왔단다. 엄마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나는 미소를 짓고 옷을 정리했다. 작년 사건 이후 건설업계에서 나의 평판은 급상승했다. 박 이사님과 프로젝트 관리팀은 나의 정직함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제 나는 북극성 주상복합 아파트 2단계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디렉터로 임명되었고,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급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가짜 평화를 위해 고개를 숙이던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다. 나는 지수, 유능한 건축가, 행복한 싱글맘이다. 나는 내 땀과 노력으로 이 고급 아파트를 샀다. 매일 저녁 비난이나 돈 요구 대신 웃음과 엄마의 집밥 냄새만 가득한 곳이다. 나는 출근하기 전에 하준이의 이마에 키스했다. 안녕, 미래의 건축가. 엄마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으러 갈게. 너는 여기서 할머니랑 꿈을 짓고 있어. 현관으로 내려가자 부드러운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나는 구름 한 점 없는 짙은 파란색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 삶의 가장 큰 폭풍이 진정으로 지나갔고, 모든 썩고 가짜였던 것을 휩쓸어버리고 새로운 푸른 새싹이 돋아날 견고한 토대를 남겼다. 도윤의 말이 떠올랐다. 나를 떠나면 거리로 나앉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맞았다. 나는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태양이 비치는 넓고 큰 거리였다. 이혼은 마침표가 아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내가 살 자격이 있는 삶, 자유와 존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삶으로 가는 문이었다. 카르마는 누구에게도 용서하지 않는다. 바람을 씹는 자는 폭풍을 거두리라. 하지만 친절함과 끈기로 행복의 나무를 심을 줄 아는 사람은 언젠가 그 달콤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자주색 아반떼는 당당하게 잘 포장된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다. 내 앞에는 광활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아름다운 새벽은 해가 뜰 때가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후 영혼이 평화를 찾을 때라는 것을 알았다.